라운 호텔 32층 프렌치 레스토랑입니다. 정오의 햇빛이 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음식이 나와 있었고 4명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서진은 손가락으로 물잔에 물을 조용히 휘저었습니다. 결혼을 한 달 앞두고 남편 되는 사람의 부모를 만나는 자리인데 마음이 편할 리 없었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업도 명문대 학력도 이 순간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옆에 있다는 것만이 위안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금숙은 흰색 반소매 셔츠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명품은 없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단추가 허공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의 짧은 머리였습니다. 손목에는 10,000원대의 싼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은행원이거나 공무원처럼 보일 정도로 소박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거스를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세월이 만든 주름살 사이에 담긴 깊이 같은 것입니다. 마치 수십 년의 세월이 한 사람의 얼굴에 각인된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테이블 반대편에 앉은 4명은 시각적으로 완벽하게 다른 세계의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박민우의 아버지 박성우는 6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몸을 크게 했고 정장을 입은 모습은 권력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 스쳤습니다. 마치 남이 빌려준 옷을 입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목에는 1,000,000원을 훨씬 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스위스 시계가 있었습니다. 모두 명품이었습니다. 박민우의 어머니 윤경은 60세 정도로 보였습니다.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한 모습이었습니다. 목에 다이아몬드 목걸이, 귀에는 귀걸이, 손목에는 팔찌. 모두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화려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지위를 모든 것으로 증명하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박민우는 35세로 아직 어려 보였습니다. 아버지와 다르게 단정한 느낌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버지의 거만함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온화함이었습니다. 어머, 어머니 다녀오는 길이 뭔가요? 윤경이 물었습니다. 목걸이에는 다이아몬드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것을 움직일 때마다 햇빛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아니, 가까워요. 종로에서 버스를 타고 왔거든요. 서진이 어머니의 대답을 듣고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버스. 그 단어가 공기를 자르고 지나갔습니다. 이 식당의 분위기가 한순간에 달라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첫 현을 튕긴 것처럼요. 버스를 타고요? 윤경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 안에는 살짝의 놀람과 뭔가 이상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발로 밟은 쥐를 발견했을 때의 그런 톤이었습니다. 그 톤에는 분명히 사람을 깎아내리는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금숙은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 모습은 매우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이런 반응을 여러 번 받아본 사람처럼요. 네, 버스가 편해서요. 박민우는 테이블 아래에서 서진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것은 괜찮다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그 온기도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지금 어머니의 상황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박성훈이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것은 주의를 끌기 위한 신호 같았습니다. 그는 정장을 갖춰 입었지만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남이 빌려준 옷을 입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목에는 목걸이까지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티타늄의 금을 입힌 것이었습니다. 가격이 비싼 것을 알려주고 싶다는 의도가 명확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사업을 하세요? 은퇴하신 거예요? 박성훈이 물었습니다. 그 질문 속에는 이미 판단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뭐 하는 사람인지 평가하고 싶다는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네,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뭘 하세요? 금숙은 보조개가 패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 작은 미소였습니다.
마치 누군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세계에 머물러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회사를 합니다. 박성우는 포크를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살짝 만졌습니다. 마치 자신의 지위를 한 번 더 상기시키고 싶다는 의도였습니다. 어느 회사요? 제조업? 유통? 그런 쪽이죠. 답변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금숙은 음식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했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별 중요하지 않다는 표정으로 말입니다. 윤경이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명확했습니다. 이 여자가 뭐냐는 질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평가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상품을 고르듯이. 어머니, 우리 박민우가 대화산업에서 차장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 위치가 낮긴 하지만 우리 회사는 서울에서 손가락에 꼽히는 건설사입니다. 당신 사위 될 사람이 일하는 회사 정도는 아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윤경의 목소리는 권위적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위에 있고 상대가 아래에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싶다는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건설사군요. 좋은 회사 같습니다. 금숙의 말이 끝나자 박성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도 혹시 건설하신 분 아니세요? 아니요.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회장님이신가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순간 모두의 시선이 금숙에게 모아졌습니다. 금숙은 여전히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매우 침착했습니다. 네, 회장입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성훈의 얼굴이 확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내 윤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테이블 위의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에어컨의 온도를 급격하게 낮춘 것처럼요. 회장님이세요? 네. 무슨 회사를요? 금숙은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입술을 살짝 적시고 다시 놨습니다. 그 행동 하나하나가 매우 우아했습니다. 마치 긴 세월 동안 수련한 사람의 움직임처럼요. 테크인입니다. 박성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와인이 잔에 고였습니다. 마시다가 멈춘 것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슬리슬리 말입니다. 그 떨림은 그의 내면의 불안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테크인이요? 반도체 장비 회사의 테크인요? 네. 테이블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박성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테크인은 국내에서 가장 큰 반도체 장비 제조사였습니다. 연 매출이 5조 원대였습니다. 임직원만 3,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 회사의 회장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 이게. 박성우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앉았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정중함과 무시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마치 천칭이 뒤로 넘어갈 뻔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요. 어머니께서 테크인의 회장이신 줄 알 필요는 없었습니다. 금숙의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말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였습니다. 그 목소리 속에는 이제 더 이상 친절함이 없었습니다. 오직 차분함과 명확함만 있었습니다. 박성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민우는 서진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서진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에는 여전히 차분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깊고 조용하고 절대 휘어지지 않는 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요. 그런데 어머니 정말 버스를 타고 오셨어요? 윤경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 속에는 이제 이전의 무시가 아니라 당황감이 들어 있었습니다. 네, 버스가 가장 편합니다. 서울에서 손꼽히는 건설사 회장님의 어머니가 버스를. 박성훈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 말은 더 이상 상냥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딸도 좋은 회사의 딸이고
우리 아들도 좋은 회사의 직원입니다. 여기서 걸맞는 자리는 뭘까요? 금숙이 천천히 박성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실망, 연민, 그리고 교육자의 냉철한 판단 말입니다. 사람이 걸맞느냐 아니냐는 얼굴과 옷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가문과 가문이 만나는 일인데 기본은 맞아야 하지 않을까요? 박성훈의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낮출 이유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당신 딸 서진이가 우리 민우에게 어떤 사람인가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박성훈이 서진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평가의 색깔이 있었습니다. 우리 민우는 아직 길을 가는 중입니다. 차장이지만 앞으로 이사, 상무, 이사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아내가 변호사인데 회장의 딸이라는 명함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박성훈이 금숙을 다시 봤습니다. 버스를 타고 다니시고 시계는 몇만 원대 시계를 차시고 옷도 백화점 상품인데 정말로 테크윈의 회장이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 민우와의 결혼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집안의 품격이. 박성훈님. 금숙이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이제 더 이상 중립성이 없었습니다. 당신도 알겠지만 품격이 뭔지 아세요? 물론입니다. 세대를 거쳐서. 돈이 아닙니다. 지위가 아닙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금숙이 정중하게 포크를 내려놨습니다. 품격은 남을 무시할 때 얼마나 참을 수 있는가, 그것으로 결정됩니다. 당신이 방금 무시했던 버스 탄 할머니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무시했죠. 그것이 당신의 품격입니다. 이것은 세대를 거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박성훈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 얼굴에는 분노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건드렸는지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과의 혼인은 불가능합니다. 뭐라고요? 우리 딸 서진은 당신 아들과 결혼하지 않습니다. 금숙이 일어섰습니다. 서진도 따라 일어섰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담담했지만 결정적이었습니다. 당신이 흠모하는 품격이 무엇인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나가겠습니다. 라온 호텔 프렌치 레스토랑을 나가는 두 명의 여자입니다. 뒷모습은 작았지만 절대 작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민우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뭔가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의 어머니가 얼마나 거대한 사람인지 말입니다. 박성훈은 테이블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떠나가는 그들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서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아니었습니다. 층수 표시가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32층에서 1층으로 향하면서 그들이 경험한 모든 것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금숙은 서진을 안았습니다. 그 안음은 매우 따뜻했습니다. 마치 어릴 적 상처받았을 때 받던 그런 안음이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근데 왜 처음부터 회장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말할 필요가 없었어.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로비로 나가며 금숙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마치 이런 일들이 그녀에게는 일상인 것처럼요. 품격이 있는 사람은 자기 지위를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물을 때 답해야 하는 거고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본 후에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예의입니다. 근데 내 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큰 선택입니다. 그 선택을 함께 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너는 그걸 봤어. 아주 명확하게 말입니다.
호텔 로비에 나가자 햇빛이 밝게 내려왔습니다. 그 햇빛은 매우 밝았고 거의 따가울 정도였습니다. 서진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손을 놓으면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현실까지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버스를 왜 타세요? 편해서입니다. 다른 회장들처럼 차를. 회장이니까 좋은 차를 타야 합니까? 금숙이 서진을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수십 년을 살면서 얻은 통찰력 같은 것이었습니다. 돈은 주인이 아니라 종입니다. 종이 주인을 부리는 날이 오면 그 사람은 끝납니다. 나는 평생 그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그럼 회장을 포기하지 않는 것과 중독되는 것은 다릅니다. 사람은 자기 역할을 하되 그것이 자신을 정의하도록 두면 안 됩니다. 회장이라는 지위는 내가 하는 역할일 뿐 내가 누구인지를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호텔 밖에 나갔을 때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서울의 겨울은 건조했습니다. 바람이 피부를 따끔거리게 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이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신 생각에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약한 여자일 겁니다. 검소하고 낮아 보이고 버스를 타는. 하지만 내일이 되면 당신 생각이 바뀔 겁니다. 금숙이 서진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매우 낮았습니다. 하지만 매우 명확했습니다. 엄마가 뭘 하실 거예요? 내 딸을 무시한 사람들이 누군지 정확히 알아내고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보여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도. 서진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얼마나 거대한 사람인지 말입니다. 마치 조용한 빙산을 처음 본 것처럼요. 테크인 본사로 가는 길입니다. 금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장님, 파혼 통보서가 들어왔습니다. 비서 박미영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금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미 계획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사 32층 회장실입니다.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보는 창 앞에 금숙이 섰습니다. 서울의 풍경은 매우 넓었습니다. 빌딩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누군가의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2층 숫대 은행원이던 적도 있었습니다. 회계사도 되었고 컨설턴트도 했습니다. 20년 전에 삼성 계약직 직원으로 들어갔던 그곳에서 수도 없이 일을 배웠습니다. 그때의 경험들이 모두 지금을 만들었습니다. 30년 전 테크윈의 전신인 작은 회사가 기울어가고 있을 때 그녀는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시 회장은 젊은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경영 감각이 없었습니다. 기술은 있었지만 경영을 못했습니다. 금숙이 하나씩 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품 개선, 거래처 개발, 원가 절감, 품질 관리. 그렇게 10년이 흐르고 회장이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금숙이 그 자리를 받았습니다. 지난 20년간 그녀는 회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서진도 아들 준혁도 완벽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회장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보다는 어머니가 매일 일에 열중하는 사람이라는 것만 알았습니다. 마치 그것이 그녀의 정체의 전부인 것처럼요. 회장님, 박성훈 회사 조사 결과입니다. 비서 박미영이 들어섰습니다.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파일에는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금숙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불량률, 거래처 평가, 납기 지연 기록입니다. 그리고 더 깊은 내용들입니다. 수치들이 모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불량률이 23%네요. 네, 업계 평균이 3%인데요. 거의 8배입니다.
거래처는 3차 협력업체 중심입니다. 우리 회사와도 거래한 기록이 있습니다. 금숙은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매우 진지했습니다. 우리가? 네, 지난 3년간 약 50억 원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 전체 거래처 중에서 75%를 차지하는 거래처입니다. 월 거래액이 20억 원 되네요. 그런데 미영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가? 불량품을 많이 납품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검사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들이요. 감수하지 않은 제품들이 납품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금숙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횡령 의혹도 있습니다. 임직원들이 최근 6개월 동안 봉급을 못 받았다고 했고요. 세금 추적하면 탈세도 나올 겁니다. 박성훈이 불법적으로 회사 자금을 빼낸 정황이 있습니다. 금숙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하지만 그 맑음 뒤에는 많은 어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이 도시처럼요. 박성훈 회사, 우리 거래처는 얼마나 되는데? 현재 75%입니다. 월 거래액이 20억 원 되네요. 그 회사의 생명줄이 우리라고 봐도 됩니다. 금숙이 돌아섰습니다. 그 눈빛에는 결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파일은 법무팀에 넘겨주세요. 그리고 박성훈의 모든 정보를 캐봐주세요. 시공 기록, 부실 공사, 안전사고, 은폐된 것들, 모든 것 말입니다. 회장님, 내일이 너희 회장실 안에 판결 날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확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공개될 겁니다. 모든 언론에. 미영은 금숙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 얼굴에는 특별한 감정이 없었습니다. 단지 과제를 실행하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매우 강한 의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금숙이 회장실에서 나오며 준혁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상견례는? 준혁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는 이미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파혼입니다. 준혁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라고요? 날 봤을 때 상대가 반응을 봤어. 품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끝냈습니다. 내가 먼저 결정했습니다. 엄마, 서진이 결혼하고 싶은 건데. 결혼은 인생입니다. 잘못된 사람과 하면 평생 고생합니다. 엄마가 배운 건 그거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진이는 절대로 그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준혁이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혹시 뭔가 하실 거예요? 금숙이 벤츠차 안에 들어갔습니다. 30년 만에 회장 전용차를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이전의 낡은 벤츠가 아닌 새로운 S클래스였습니다. 내일 보자. 넌 아침 8시에 회장실로 와. 그리고 말도 없이. 네. 우리 딸을 무시한 사람들이 누군지, 그리고 그들이 뭘 했는지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지도 말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준혁은 벤츠가 떠나가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 차 안에 어머니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상황이 매우 심각해질 거라는 것입니다. 아침 8시입니다. 준혁은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이미 충분히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들어와. 금숙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이제 부드러움이 없었습니다. 준혁이 안으로 들어갔을 때 어머니는 이미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30년을 입지 않았던 그런 정장입니다. 색상은 진한 회색이었습니다. 어깨가 찬 느낌의 정장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재단된 그 옷을 입으니 금숙의 존재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요. 엄마, 벤츠 준비됐나? 네, 근데. 박성훈 회사 주소가 뭐지? 준혁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어머니가 하려는 일이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뭔가 훨씬 더 큰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강남공업단지 3구역 42번지입니다. 신성건설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곳으로 가자. 수행원 5명, 변호사, 그리고 감정사 1명을 데려갈 거야. 차는 벤츠로. 그리고 이것을 보도 차량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해줘. 언론에 조용히 정보를 흘려. 엄마, 그게. 준혁아. 우리 딸이 받은 모욕이 얼마나 큰지 이제 보여줘야 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진이가 세상을 제대로 이해할 시간이기도 합니다. 금숙이 서진을 보러 방으로 갔습니다. 서진아. 서진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어제의 모욕이 아직도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중요한 걸 배울 거야. 너도 함께 가. 어디로요? 박성훈 회사. 서진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 얼굴은 차분했지만 동시에 단호했습니다.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입니다. 강남공업단지에 검은색 벤츠 S클래스가 들어왔습니다. 그 벤츠는 매우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새 차의 냄새가 났습니다. 뒤에는 회사 직원들을 실은 차들이 따라왔습니다. 총 3대의 차입니다.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는 언론사 차들도 보였습니다. 박성훈의 회사 건물 앞입니다. 3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인면에는 신성건설이라는 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박성훈 회장이라는 명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건물의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외벽은 오염되어 있었고 창문도 더러워 보였습니다. 벤치에서 내린 금숙입니다. 정장 차림의 여자가 수행원들과 함께 건물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뒤를 서진이 따라갔습니다. 박성훈은 사무실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거래처의 서류들이었습니다. 갑자기 직원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벤츠 여러 대가. 뭐? 박성훈이 나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이 떠올랐습니다. 로비입니다. 금숙이 서 있습니다. 옷은 정장이고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분위기는 매우 엄격했습니다. 마치 법정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박성훈님, 어머니세요? 박성훈의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테크인 이금숙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우리 회사의 변호사, 감정사, 그리고 감시원입니다. 금숙의 목소리는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얼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가 당신 회사와 거래했습니다. 50억 원 규모입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명시된 품질 기준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당신의 회사 전체를 감시할 것입니다. 어머니 무슨 말 대신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정사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 사람의 표정은 매우 직업적이었습니다. 자료실이 어디입니까? 박성훈은 얼어붙었습니다. 준혁은 옆에 서 있습니다. 서진도 어머니 뒤에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단단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감정사는 자료실과 창고를 모두 둘러봤습니다. 그들은 불량품들을 발견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기준을 맞추지 않는 제품들 말입니다. 그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회장님, 이것은 감정사가 금숙에게 다가왔습니다. 두꺼운 보고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불량률이 23%입니다. 계약서상 허용치 3%를 훨씬 넘습니다. 그리고 지난 거래에서 우리 회사 기준으로 검사된 제품의 기록이 없습니다. 모두 감수되지 않은 제품들입니다. 금숙이 박성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고 정확했습니다. 이것은 뭐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머니, 이건 사기입니다.
그리고 계약 위반입니다. 우리는 50억 원을 부정한 제품으로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품들이 우리의 최종 고객에게 전달되었을 겁니다. 변호사가 박성훈 앞에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거래액 전액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금액은 50억 원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신뢰 훼손에 따른 배상금도 있을 겁니다. 박성훈의 얼굴이 흑빛이 됐습니다. 그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다가 아닙니다. 금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우리 법무팀이 당신의 재무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흥미로운 사실들이 많았습니다. 지난 6개월간 임직원들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돈을 사적으로 빼내갔다고 증언했습니다. 어머, 그건. 그리고 세무서 기록상 신고된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의 차이가 상당합니다. 이것은 탈세입니다. 적발되면 처벌을 받을 겁니다. 변호사가 다시 문서를 제시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양의 문서였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자료를 검찰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박성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어제 상견례에서 우리 딸을 무시한 이유가 뭡니까? 금숙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진위는 더욱 명확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온 할머니를 무시했습니다. 낡은 옷을 입은 여자를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겉모습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제 배워야 합니다. 어머니, 우리는 당신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당신처럼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행동, 당신의 회사가 보여주는 모든 것들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금숙이 준혁과 서진을 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겠습니다.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품격을 결정한다는 것도 말입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의 선택으로 판단받았습니다. 금숙이 돌아섰습니다. 변호사님, 모든 자료를 검찰에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언론에도. 투명하게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벤츠가 박성훈의 회사를 떠났습니다. 박성훈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어제 라온 호텔에서 만난 그 할머니가 뭐였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실수를 했는지도요. 하지만 그 깨달음은 너무 늦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입니다. 금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장님, 뉴스가 나갔습니다. 박미영의 목소리가 떨려 있었습니다. 금숙이 뉴스를 켰습니다. 포털 사이트에는 이미 기사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테크인 회장, 건설사 강제 조사, 불량품 공급 의혹, 신성건설 박성훈 횡령 혐의로 검찰 신고, 건설사 임직원 6개월 월급 미지급, 사장 직권 비리. 댓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뭐 또 재벌들이 약자 괴롭히는 건가? 건설사 연락처 누구야? 피해 입은 사람 많다고? 진짜 한심하다. 건설사가 불량품을 공급했다고? 여론은 처음부터 좋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연했습니다. 정보가 불완전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오직 한쪽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박성훈은 대응했습니다.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몇 명의 가짜 계정으로 여러 글을 올렸습니다. 거래처 회장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우리 회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을을 괴롭히는 갑의 횡포입니다. 우리는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짓누르는 것이 이런 건가요? 댓글이 늘어났습니다. 재벌 정권이네. 약자 괴롭히고. 이런 일들이 매일 일어나는데
진짜 우리나라는 대기업 천국이다. 여론이 점점 박성훈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금숙은 차분했습니다. 회장실에서 준혁과 서진을 불렀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모든 증거를 공개합니다. 지금요? 여론은 정보가 나오면 바뀝니다. 우리는 진실을 숨길 게 없습니다. 금숙이 지시했습니다. 박성훈 회사의 불량률 데이터, 계약서, 거래 기록, 감정 보고서, 임직원들의 증언, 세무 기록의 불일치 모두를 공개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임직원들의 급여를 6개월간 미뤘다는 증거도 함께 말입니다. 회장님, 이건 소송에. 우리는 숨길 게 없습니다. 그들이 어떤 회사인지 세상이 알면 됩니다. 우리는 진실로 말합니다. 정보가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신중했던 언론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불량률 23%, 건설사 납품 품질 심각, 건설 회사 직원 월급 6개월 체불, 사장 직권 비리 확인, 세무 기록 조사 결과, 탈세 혐의 적발, 테크인 회장 명확한 증거와 함께 조치. 기사마다 상세한 증거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불량품의 사진, 계약서, 감정 보고서, 임직원들의 인터뷰 말입니다. 댓글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갑질이 아니라 정당한 조치 아닌가? 저 사장이 뭐하는 인간이야? 직원 월급도 못 줬어? 검찰 수사 맞다. 불량품 공급의 횡령까지. 피해 노동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하루가 지나자 여론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테크인 회장 정당한 조치다. 건설사 박성훈 회장 비리 적발. 검찰 수사 본격화. 불량품 납품 후 거액 횡령. 기업 신뢰도 추락. 박성훈의 회사 거래처들이 하나둘 계약 해지 통보를 보냈습니다. 은행들도 대출 회수 청구를 시작했습니다. 대화산업의 회장실입니다. 박민우는 아버지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전화는 그의 삶을 바꾸는 전화가 될 것이었습니다. 민우, 많이 미안해. 박성훈의 목소리는 거의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뭘? 우리가 잘못했다는 걸 이제 알겠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의 아들로서 너에게 너무 창피하다. 그리고 수연이 부녀께도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 난 이제 모두 책임지겠다. 너는 수연이를 지켜줘.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 아버지처럼 하지 말고. 전화가 끝났습니다. 박민우는 테크인 본사 로비에 들어갔습니다. 금숙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의 표정은 매우 진지했습니다. 회장님. 네, 박민우 씨. 금숙이 회의실로 그를 안내했습니다. 그 회의실은 매우 넓고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보였습니다. 제 아버지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신 회사에도 손해를 끼쳤습니다. 정말로 미안합니다. 박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지금 매우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다릅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의 모든 일과 단절하겠습니다. 제 직업도 제 삶도 제가 스스로 책임지겠습니다. 다시 한번 서진과 저의 관계를 시작해도 될까요? 금숙이 박민우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계산이 없었습니다. 그저 순수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우리 서진이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리고 그 사랑이 거짓이 아니라면 됩니다. 네. 죽을 각오로 지키겠습니다. 금숙이 일어섰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아버지도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변화를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도와줘야 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금숙이 박민우를 정확하게 봤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법적 책임 말입니다. 네, 그럴 겁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성훈은 경찰에 소환되었습니다. 횡령과 탈세 혐의입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금숙은 박성훈을 만났습니다. 구치소에서 말입니다. 당신이 아들을 사랑합니까? 금숙이 박성훈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은 투명한 유리 너머에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박성훈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진심이었습니다. 네. 더 이상 아들이 아버지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 그게 지금 제 바람입니다. 금숙이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대신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뭐든 하겠습니다. 어떤 조건이든지요. 첫째, 당신은 회장직에서 물러나십시오.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경영 결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둘째, 밀린 직원들의 급여를 전액 지급하고 횡령액을 반환하세요. 그리고 세금도 정상적으로 납부합니다. 제 재산을 다 써도 괜찮습니다. 직원들에게 폐를 끼친 건. 셋째, 6개월간의 평가 기간을 거친 후 우리와 거래를 재개할지 결정합니다. 그 기간 동안 당신은 직원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박성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정말로 왜? 당신이 우리 딸을 모욕했을 때 우리는 당신을 파멸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당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금숙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마치 교사가 학생을 보는 것처럼요. 그래야 우리 서진이의 선택이 옳다는 게 증명되니까요. 박성훈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박성훈의 회사는 변했습니다. 전문 경영인이 들어온 후 체계가 정립되었습니다. 불량률은 5%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품질 관리 시스템이 강화되었습니다. 박성훈은 회계팀에서 일했습니다. 단순한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엑셀 입력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리고 신뢰가 얼마나 소중한지 말입니다. 직원들은 박성훈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의 거만한 회장이 아닌 반성하는 사업가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진정한 변화였습니다. 박민우와 서진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서울의 한적한 웨딩홀입니다. 준혁이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부 아버지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엄마가 아직? 금방이야. 금숙이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소박한 흰색 원피스였습니다. 명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옷은 금숙을 드러냈습니다. 마치 진주가 빛을 발하는 것처럼요. 준혁이 어머니를 봤습니다. 엄마, 그 벤츠는? 금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버스를 탔어. 다시. 결혼식이잖아요. 그래도 버스가 좋아. 평소대로 가는 게 낫다.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게 가장 좋은 선물이야. 준혁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정말 특별해요. 특별한 게 아니라 일관된 거지. 그게 품격이야. 1년이 지났습니다. 박성훈의 회사는 이제 신성건설에서 에코빌드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새로운 이름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그 이름에는 박성훈이 배운 환경 친화적이고 정직한 경영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불량률은 1% 이하입니다. 품질은 업계에서 손꼽히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임직원들의 급여는 정상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정직한 회사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성훈은 여전히 회계팀에서 일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입력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임된 회계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그는 계속 배웠습니다.
정직함의 무게를, 신뢰의 가치를, 그리고 겸손함의 미덕을 말입니다. 박민우는 대화산업에서 테크인으로 직장을 옮겼습니다. 그는 이제 테크인의 거래처 담당 부장입니다. 그 직위에서 그는 에코빌드와 테크인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에서 그는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우 자연스러웠습니다. 서진은 임신했습니다. 아들을 낳을 예정입니다. 그녀는 이제 변호사 일을 잠시 접고 아이를 키우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박민우도 그 결정을 전폭 지원했습니다. 금숙은 여전히 버스를 탔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사람이 알았습니다. 그 버스를 타는 여자가 누군지 말입니다. 테크인의 회장.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서진의 어머니, 준혁의 어머니 말입니다. 테크인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그 회사의 평판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정직한 회사, 신뢰할 수 있는 회사로 말입니다. 그리고 박성훈의 회사 에코빌드는 테크인의 제일 거래처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라 신뢰의 관계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입니다. 금숙은 테크인 옥상에 서 있습니다. 준혁이 옆에 섰습니다. 엄마, 박성훈 회장을 믿었던 게 아니야. 그런데 왜? 금숙이 준혁을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박민우가 변했으니까. 그리고 박성훈도 변하고 있으니까. 사람은 자기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좋은 선택을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선택을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준혁이 어머니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은 단순했지만 깊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기억하세요.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살면 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금숙이 준혁을 봤습니다. 버스를 타든 벤츠를 타든 중요한 건 어디로 가느냐가 아니라 왜 그 길을 가느냐입니다. 그리고 누구와 함께 가느냐입니다. 준혁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어머니를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2년이 더 흘렀습니다. 서진은 두 아이의 엄마가 됐습니다. 첫째는 아들 준호, 둘째는 딸 나연입니다. 아이들은 매우 밝고 건강했습니다. 박성훈의 회사 에코빌드는 건설업계에서 신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부실 공사가 없는 회사, 직원을 소중히 하는 회사로 말입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회사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박민우는 테크인에서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는 거래처 담당 과장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회사와 금숙의 회사를 이어주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완벽히 해냈습니다. 박성훈은 이제 CEO가 아닌 평범한 직원입니다. 하지만 그는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존경하는 아버지로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금숙은 여전히 회장입니다. 하지만 이제 준혁이 부회장으로 그 옆에 섰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철학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입니다. 테크인 본사 회의실입니다. 에코빌드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제시되었습니다. 테크인이 필요로 하는 모든 부품을 공급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은 에코빌드에게는 역사적인 기회였습니다. 금숙이 박성훈을 봤습니다. 박성훈 회장. 네. 당신이 시작했던 것들을 기억하십니까? 네. 제 불성실함이 모든 걸 잃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에게 부끄러움을 안겨줬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변했습니다. 금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교사가 학생의 성장을 축하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당신의 회사에 드리는 최대 규모의 계약입니다. 500억 원입니다. 당신이 그럴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신이 변했으니까요. 박성훈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500억 원.
그 규모는 에코빌드의 앞으로의 10년을 결정할 것이었습니다. 회장님, 당신이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금숙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당신의 아들을 통해 공정하게 진행하면 됩니다. 박민우 과장이 이 거래를 담당할 겁니다. 박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금숙이 일어섰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봤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음 상견례에서 보여주려던 것입니다. 품격입니다. 고집이 아니라 원칙이 있는 것, 파멸이 아니라 변화를 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방식입니다. 서진도 그 순간을 보기 위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들어와. 금숙이 딸을 안았습니다. 우리 서진이가 만난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라는 게 증명됐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변했고 그 가족도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게 증명됐습니다. 서진이 어머니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무엇에? 제 인생을 지켜줘서. 금숙이 서진의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그 손길은 매우 부드러웠습니다. 인생을 지키는 건 아니고 당신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도와준 것뿐입니다. 나머지는 당신과 박민우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 당신들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테크인 옥상입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금숙은 혼자 서 있습니다. 준혁이 옆에 옵니다. 엄마, 박성훈 회장은 정말 변했네요. 네. 혹시 후회하세요? 금숙이 준혁을 봤습니다. 후회하면 안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해요? 결정 자체요. 그럼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결정은 맞았으니까요. 우리 서진이의 선택이 올바르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박성훈도 변했습니다. 금숙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금숙이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헬기 타면 빨라요. 버스가 났다. 금숙은 버스에 탔습니다. 그리고 버스는 서울의 밤 거리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영향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박민우와 서진의 두 자녀 준호와 나현. 그들은 훗날 자신의 부모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해할 겁니다. 품격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박성훈과 그의 직원들도 계속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정직한 일이 얼마나 보람있는지 알았습니다. 테크인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그곳에는 금숙의 철학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돈이 아닌 사람을 먼저 보는 철학 말입니다. 에코빌드도 함께 성장했습니다. 500억 원의 계약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신뢰의 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중심에는 이금숙이라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는 여자. 하지만 그 버스 안에는 테크인의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 품격이 있는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의 일상은 계속됐습니다. 금숙이 매일 아침 버스 정류장에 갑니다. 그리고 버스를 탑니다. 벤츠를 탈 수도 있지만 그녀는 버스를 선택합니다. 그것이 그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품격입니다. 버스 안에서 그녀는 신문을 읽거나 밖의 풍경을 봅니다. 마치 지난 20년간 해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어느 날 한 젊은 회사원이 버스에 탔습니다. 그 사람이 금숙을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테크인의 회장을 버스에서 본 것입니다. 그 사람은 금숙에게 인사했습니다. 존경의 인사였습니다.
금숙은 미소 지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버스는 서울의 거리를 계속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그 버스 안에는 품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한 여자가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이금숙의 이야기입니다. 상견례에서 무시당한 어머니의 이야기. 하지만 그것은 패배의 이야기가 아니라 품격의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준호와 나현이 자라나고 그들이 세상을 만나갈 때 이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어머니가 가르쳐준 품격의 이야기가 말입니다.